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들의 정치 철학 명강의를 모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에서만 누적 판매 200만 부를 자랑하는 초대형 베스트셀러로 너무나 유명하죠. 이 책은 샌들이 자기의 주장이나 가치관을 펼치기보다는 정치 철학자들이 남긴 시대를 초월한 철학적인 질문들, 복리주의와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정의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매우 훌륭한 철학서이자 윤리학 입문서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오디오북 들으신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나도 읽었다고 이제 손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부터 여러분은 제 질문에 답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질문을 할 거니까요. 이 책은 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어쩌면 머리가 아플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 방식 그대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머리 좋기로 소문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고민한 문제들이지요. 저는 항상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일깨우고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라고요. 세상엔 하나의 답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며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 내가 가진 생각의 한계를 깨닫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야기와 사람들이 나오지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옳고 바른 점이 무엇인지, 즉 정의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이지요. 이제 정의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기차 기관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시속 100km로 빠르게 달리고 있는 기차를 운전하고 있죠. 그때 앞에 선로 위에 일하는 5명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기차를 멈출 수 없었죠. 그런데 오른쪽 기상철로를 보니 단 한 사람이 일하고 있었죠. 기관사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이대로 기차를 그냥 가게 둔다면 5명이 죽고 말 거야. 하지만 기차를 오른쪽 비상철도로 돌린다면 한 사람만 죽게 되겠지? 기차를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결국 누군가는 죽게 되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사람을 희생해서 5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아. 아니야.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해도 죄 없는 한 사람을 내 손으로 죽게 해서는 안 돼. 사람의 목숨을 이야기하는 끔찍한 상상.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기관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마이크 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장 먼저 정의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방식을 생각해 볼게요. 바로 행복 극대화라는 방식이에요. 말하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죠.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은 부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앞에서 본 전차 기관사의 이야기를 이 방식에 적용해 볼까요? 한 사람보다 5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을 택한다는 행복 극대화라는 방식을 따르면 한 사람을 희생해 5사람을 구하는 것을 옳은 결정으로 본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해도 죄가 없는 한 사람을 죽게 하는 선택은 잔인해 보이네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으니까요. 어느 목숨이 다른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도덕적 원칙들이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전차 기관사 이야기에 적용되는 원칙들을 볼까요? 하나는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이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덕적 원칙들이 서로 부딪히는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물론 각각의 원칙들은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기에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들을 고민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사람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친구, 이웃, 시민 등과 대화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정의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서로 비판하면서 나의 생각을 확인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는 점을 말이죠. 미뇨 네트호 생존기 1884년 여름의 어느 날 길을 잃고 남태평양을 헤매는 미뇨 네트호. 그 배에는 모두 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건 숙무 통조림 2개뿐. 한 병의 물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나고 음식은 바닥에 났고 사람들은 겨우 목숨을 이어갔어요. 20일째 되던 날 배고픔에 시달리던 선원들은 병에 걸린 나약한 어린 선원 파커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죠. 우리는 살기 위해 결정을 해야 해. 그리고 선원 3명은 어린 파커의 피와 살로 목숨을 이어갔어요. 한 사람을 희생시켜 3사람이 살기로 한 거죠. 그렇게 24일이 되던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배가 나타나 구조되었죠. 영국으로 돌아온 선원 3명은 파커를 죽인 뒤 먹었다는 사실을 순수히 자백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아마도 제러미 벤담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고통받고 희생되어 더 많은 사람이 살았고 더 많은 사람이 행복했다면 그것은 옳은 행위입니다. 남은 선언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행복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나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한다는 이유로 무고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고통과 행복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마이클 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1884년 미뇨 네토 사건은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어린 선원 파커를 죽여서 그 인육을 먹고 나머지 선원 3명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죠. 목숨을 건진 선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변호했어요. 그 당시 파커는 병들었고 선원 가운데 가장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 고아였기 때문에 슬퍼할 가족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 돌아온 선원 3명과 그 가족들의 행복이 파커 1명의 행복보다 크기 때문에 파커를 살인한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들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공리주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하는 원칙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공리주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공리주의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죠. 앞의 미뇨 네트워 사례가 여기에 속해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해요. 도덕은 무엇일까요? 도덕은 목숨의 숫자를 세고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문제일까요? 1명을 죽이고 5명을 살려 더 많은 사람이 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파커의 살 권리를 빼앗은 것은 도덕성을 상실한 끔찍한 살인일까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하여 숫자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미뇨 네트워 사례는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직접 빼앗은 일이었기에 고려할 점도 많아요. 우리는 미뇨 네트워 선원들의 행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고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떤 경우에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한 시즌에 3,100만 달러, 약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던 미국의 부자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먼저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마이클 조던이 세금을 내면 전체의 행복이 커집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클 조던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형편이 어려운 100명을 도와준다면 행복한 사람은 더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해요. 정당하게 더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이 세금을 가져가는 건 옳지 않아요.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면 말이에요.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조금 더 들어보죠. 찬성. 사람들은 강제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반대. 정당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거죠? 그건 내 권리를 빼앗는 거예요. 내 것을 왜 국가가 마음대로 세금이라며 가져가려고 하나요? 찬성. 부자에게 별것 아닌 1달러가 가난한 자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 될 수 있어요. 마이클 조던은 경기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많이 버는 것은 다른 동료들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그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해요. 반대. 하지만 다른 동료들도 이미 대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빚을 졌다고 마이클 조던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과 돈을 주는 건 정당하지 않아요. 찬성. 민주사회 시민이라면 법에 의해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해요. 반대. 가난한 다수가 정한 법으로 부자인 소수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할까요? 그렇다면 개인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민주사회 시민이니 사회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조던의 재능과 기술은 모두 마이클 조던이 것이에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그 재능을 사회가 소유하려는 거예요. 찬성. 마이클 조던은 농구가 인기 있는 시대에 태어난 행운아예요. 자신의 재능만으로 큰 돈을 번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을 다 가져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과연 무엇이 정의일까요? 여기서 잠시 로버트 노직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생각을요. 하나, 돈을 벌 때 부정하게 벌진 않았나요? 둘, 자유롭고 자발적인 거래로 돈을 벌었나요?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말한다면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말은 옳을까요? 로버트 로직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수익의 일부를 달라는 건 내 시간을 달라는 것이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어요. 결국 로버트 노직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요. 불균등한 세금을 통해 부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로버트 노직 씨에게 질문을 할게요. 마이클 조던의 재능이 오로지 마이클 조던만이 것인 것처럼 나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소유한 콩팥을 마음대로 팔아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자기의 콩팥을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할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마이클 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부자에게 더 많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일까요? 이 문제를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이자 높은 소득을 기록한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통해 고민해 보려고 해요. 이 장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기본권을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비록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간섭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면 국가가 안전벨트를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법으로 도덕을 장려하는 것에도 반대를 해요. 또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도 반대를 하죠.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로버트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죠. 그는 내가 노동에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강제 노동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죠. 내가 나를 소유하기에 내가 한 일의 보상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본 거예요. 만일 훔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으로 자유로운 시장 교환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면 모든 수입을 가질 자격이 있고 내가 일해서 얻은 소득을 국가나 공동체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마이클 조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몸과 나라는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곧 문제에 부딪히고 말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왜 국가는 콩팥 든 사람의 장기를 마음대로 돈을 주고 사고 팔지 못하게 할까요? 이 한 가지 예만 생각해 보아도 로버트 노직 등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에 의문이 들지 않나요? 이렇듯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답니다. 군인을 찾습니다. 1862년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신문에 실린 한 광고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던 때, 북부에서나 남부에서나 군인을 모집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어요. 나 대신 전쟁에 나가주세요. 그러면 돈을 드립니다. 전쟁에 나가기 싫다면 정해진 돈을 내세요. 그러면 면제해 드립니다. 전쟁에서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신 나갈 사람을 사서 내보내거나 정부에 돈을 내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흐른 오늘날, 미국에서 군인을 모집하는 방법을 볼까요? 군대에 지원한다면 월급을 넉넉히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드려요. 전쟁에 대신 나갈 사람을 돈으로 구하던 남북전쟁의 군인 모집 방법과 군인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현재 미국의 군인 제도는 서로 비슷하지 않은가요?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제도일까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말을 들어볼게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합의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교환을 간섭하는 것, 이 또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자의 말을 들어볼게요. 나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군대에 가지 않아서 행복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얻어서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니까요. 잠깐 이 조사를 읽어볼게요. 미국에서 모집된 군인의 25%가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지원한 군인의 70%가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났죠. 2004년 뉴욕시의 군대 자원자 70%는 저소득층 출신 흑인과 난민계 이주민이에요. 또 이라크 전쟁 자원군인 대다수가 도심과 시골의 빈민 지역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 때문에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스스로 원해서 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어지는 의무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민의 책임이 아닌가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자유로운 것일까요? 마이클 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정의를 이야기하면 시장, 자유시장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그리고 어떤 규제나 제약 없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재화를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한 제도 등을 포함하여 흔히 자유시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자유시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사서는 안 되는 재화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재화이고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앞에서 미군의 군대 제도를 예로 들었죠. 한국의 성인 남자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모두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군인이 되어야 하지만 미국은 평상시에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군인이 된다면 학자금 지원 및 생활비 지원 등 금전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전쟁이 나면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은 반드시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하죠. 자유주의자는 미국의 모병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거래를 이루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본답니다. 만약 자유롭게 사고 파는 교환을 막는다면 오히려 자유시장에 간섭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유주의자와 함께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리주의자예요. 공리주의자들은 모병제야말로 군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군인이 되어서 가질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제도라고 말하죠. 결국 전체의 행복이 커진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 겉보기처럼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는 시민의 의무이기에 돈으로 사고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또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의미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 충성스러운 군인을 기대할 수 없기에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요.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공동의 의무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볼까요?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수행해야 할 의무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일의 하나로 시장에 맡겨야 할까요? 또 민주사회의 시민은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그 의무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과 합의를 강조해요. 바로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의 선택과 합의가 정말 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다음 장에서는 합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 아이는 누가 길러야 할까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윌리엄 스턴과 엘리자베스 스턴 부부는 대리모를 찾는 광고를 냈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아내였던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를 만났죠. 스턴 부부와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거래를 시작했어요. 나는 윌리엄 스턴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서 임신한 뒤에 아기를 출산함과 동시에 부부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모든 권리도 포기하겠습니다.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 우리 윌리엄 스턴과 엘리자베스 스턴은 아이를 기르겠습니다.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에게 1만 달러와 출산에 든 모든 비용을 내겠습니다. 윌리엄 스턴. 1년 뒤 베이비 엠이 태어났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가 아기를 주지 않고 아기와 함께 도망을 갔거든요.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죠. 첫 번째 판결은 스턴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본래 어느 쪽에게 유리한 거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었고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자발적으로 합의한 거예요. 서로가 대가를 정한 다음 계약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기의 양육권은 스턴 부부에게 있습니다. 대리 출산 계약은 무효입니다. 대리모는 아기를 낳자마자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기 엠의 양육권은 윌리엄 스턴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에게 최선이니까요. 메리베스 화이트헤드 역시 아이의 어머니이므로 원할 때 아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판결을 낸 두 법원. 과연 대리모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나요? 유효합니다. 이 계약은 부부와 친모가 자유롭게 선택한 계약입니다. 강요가 아니었어요. 성인들이 맺은 계약을 지키는 것은 자유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 유효합니다. 부부는 아이를 얻어서 행복하고 대리모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계약입니다. 모두가 이익을 얻는 계약이죠. 공리주의자. 무효입니다. 대리모는 아이를 낳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정한 합의라고 볼 수 없어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자유주의자. 무효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도덕주의자. 과연 계약은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을까요? 마이클 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2002년, 인도는 외국인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상업적 대리 출산을 합법화했어요. 즉, 인도에서는 돈을 받고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2008년에는 인도 서부 아난드라는 도시의 여성 50여 명이 미국, 타이완, 영국 등에 사는 부부를 위해 대신 임신을 해주었답니다. 아난드의 한 병원은 요리사, 의사까지 갖춘 시설을 마련해 놓고 대리모 15명을 고용해서 전 세계에서 고객을 맞았다고 해요. 대리모가 되는 여성들이 받는 돈은 미국 돈으로 4,500에서 7,000달러였는데 인도 여성이 보통 15년 이상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라네요. 하지만 이 돈은 미국에서 대리모에게 주는 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과연 돈을 받고 자궁을 빌려주어 아이를 키우고 낳아주는 대리출산은 문제가 없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요. 먼저 서로가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흔한 거래는 아니지만 자유로운 거래라고 보는 것이죠. 어떤 선택과 거래를 하였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선택을 존중해야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아이를 얻는 쪽과 돈을 얻는 쪽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보았어요. 반대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있죠. 그들은 먼저 이것이 정말 자유로운 거래인지 의심하죠. 자유로운 선택과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러나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는 계약 당시에 아이를 낳아 넘겨준다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자유로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문제가 있는 합의였다고 보고 있죠. 또한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아기나 여성의 출산을 상품화하는 것은 생명 탄생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인간의 탄생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사고 파는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앞서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돈을 받고 전쟁에 대신 나가 목숨을 바칠 사람을 찾는다거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것이 서로 다르게 보이나요? 이 두 가지 사례가 옳고 그른지를 따져보면 우리는 같은 질문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바로 정의란 무엇인지를 규정짓는 두 가지 질문이죠. 자유시장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세상에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재화가 과연 존재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원래 삶은 불공평한 것인가요? 미국 교사들의 수입은 평균 1년에 4만 3천 달러. 심야 토크쇼 진행자 레터맨의 1년 평균 수입은 3,100만 달러. 레터맨이 교사들보다 700배나 많은 수입이죠. 너무 불평등한 사회가 아닌가요? 옛날부터 세상에는 부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 사회의 기준은 출생에 따랐지요. 임금과 신하로 나누어 지배하고 지배받는 봉건제도. 신분이 대대손손 이어지는 카스트 제도에서는 출생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졌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준도 변했죠. 어떤 규제도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자유시장 사회가 되었죠.
그런데 자유시장 사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유롭다고는 말하지만 누구나 똑같은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도 얻을 수 없었으니까요. 출발선에서조차 누구나 평등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시장 사회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다시 기준을 만들었어요.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갖고 오로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유시장에서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능력 사회에서는 분배의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껏 부를 얻을 수 있다면 정의로운 것 아닌가요? 하지만 존 롤스의 생각은 달랐어요. 모두를 동일한 출발선에 세우고 달리기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제일 발이 빠른 선수가 이기겠죠. 그런데 빨리 달리는 운동 능력을 타고난 것이 그가 한 일인가요? 아니죠. 모두를 같은 출발선에 세운다는 능력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어느 가정에 태어나 성장했는지에 대해 무시할 수 없어요. 여전히 타고난 것에 따라 부와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분배의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출발선이 같아도 여전히 누구는 더 많이 갖게 되고 누구는 덜 갖게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능력주의의 불공평함을 없애는 방법. 타고난 재능 같은 자연적인 것을 바로 잡아야 해요. 바로 차등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재능을 발휘하여 부를 갖게 하지만 부를 가져갈 때는 어떤 자격 조건을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이나 빌 게이츠가 타고난 재능으로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세금으로 일부를 내어 재능이 없는 사람들을 돕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존 롤스의 생각에 찬성하지는 않았어요. 더 많이 번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만으로 번 것이 아니에요. 고생하며 노력해서 벌었어요. 그런데 노력한 것조차 세금으로 더 내라고 하면 되나요? 그럼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과연 존 롤스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노력하고 도전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는 그가 얼마나 좋은 가정에서 자랐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그 의지는 사람이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사람에게 재능을 나눠주는 방식은 공평하지도 불공평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서로 다른 위치를 갖는 것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저 단지 타고날 때 갖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타고난 것을 다루느냐에 따라 공평하거나 불공평한 제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삶은 원래 공평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걸까요? 마이클 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 장에서는 분배의 정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산 같은 부, 높은 지위 같은 기회를 나누는 방법에서의 정의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교육 정도와 가정 환경에 따라서 부와 지위를 가질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면 부를 가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출발선에서조차 설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분배의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앞장에서 소개한 존 롤스는 이 문제에 대해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의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에게는 버스 기사보다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식으로 약간의 불평등을 인정하는데, 이것은 의사가 받은 혜택으로 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빈곤층의 의료 혜택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존 롤스는 애초에 타고날 때 가진 것들에 의해 분배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어요.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사람이 정할 수 없는 우연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연에 따라 분배의 몫을 결정하는 건 도덕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존 롤스가 제시한 차등의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 이를 게을리하거나 능력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든답니다. 하지만 존 롤스는 재능 있는 사람에게 격려 차원의 보상금을 인정했어요. 단, 그 격려금 역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요. 두 번째로, 개인이 하는 노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갖고 태어났지만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노력해서 번 수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답니다. 그러나 존 롤스는 두 번째 반대 입장에 대해서 노력해서 성공하려는 의지조차도 가정과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노력도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한 가정에서의 노력도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한 가정에서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존 롤스가 말하는 차등의 원칙은 분배의 정의를 세우는데 정말 유효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